예, 안녕하십니까. 민법 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오늘은 송덕수 교수님 교과서로 하면 161페이지 펴놓으시고, 일반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대한 구제해서 그게 강제이행에 대한 것부터 먼저 수술하시는데, 우리 송 교수님께서는 손해배상 뒤쪽에다가 강제이행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강제이행과 관련되는 것은 민사집행법 쪽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민법상 중요한 것을 먼저 쓰신다는 측면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이행과 관련되는 부분은 송 교수님은 채무불이행의 효과는 아니다, 뭐 채무에 관련된 당연한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서술 체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뭐 간단하게 보고 가면은 채무자가 이행하기로 한 때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 쪽에서 강제 이행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직접 강제 이거는 물건 인도 채무에서 목적물 점유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교부거나, 다음에 금전 채무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과 같은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 주로 금전 물건 등의 주는 채무에 대한 강제 이행 방법이다라는 거. 직접 강제를 해야 되는 것은 대체 집행이나 간접 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다음에 대체 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와 관련되는 거다라는 것. 대체 집행은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자기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의 비용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권 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 그리고 간접 강제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면은 손해배상을 명하게 하거나 또는 벌금을 부과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비대체적 자기 채무와 관계된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결국에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는 이행하지 않으면은 손해배상의 방법에 의해서 채권자가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일단 손해라는 것은 법에 대해서 받은 불이익을 말하는데, 판례가 차액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설 판례가. 그래서 차액을 따를 때 손해라는 것은 가해 원인이 없었더라면 있어야 할 이익 상태,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얻을 상태, 그 상태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해서 있는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를 손해라고 한다는 거. 이걸 차액수를 하고, 판례도 이 차액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손해를 분류하는데 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로 나누는데, 이 비재산적 손해, 이거는 정신적 손해를 말합니다. 보통은 위자료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재산적 손해, 재산적 법익에 대해 발생한 손해이고, 비재산적 손해, 비재산, 생명, 신체 이런 것에 대한 손해를 말한다는 거. 적극적 손해,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 등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를 말하는 것이고, 즉 기존재산 감소분을 말하는 것이고, 소극적 손해라는 것은 그런 침해행위,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은 얻었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얻지 못한 손해를 소극적 손해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행이익 손해와 실대이익 손해 있는데, 이행되었을 경우에 채권자가 얻게 될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의 손해를 이행이익 손해라 하고, 실내이익 손해라는 것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손해를 말한다는 것. 지금은 그 정도 개념만 이야기하고 교수님 교과서를 보면서 좀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자, 기본적으로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되겠죠, 원칙적으로.
어떤 직접 손해 입은 당사자를 말하는 것이고, 판례는 간접적 손해를 입은 제3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약간 논의가 됩니다. 손해배상 방법,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 뭐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 일단 그 정도 하시고 16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손해배상에서 슬슬 밑에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90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손해배상에 관하여 민법은 그 범위 및 방법, 배상액 예정, 과실상계, 배상자 대위 등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손해배상은 불법 행위에도 인정됩니다. 손해배상을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권리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는 채무 불이행이 있고, 그리고 불법행위, 그리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그 다음에 도급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이런 쪽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법행위에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대부분의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채무 불이행과 관련되어서 보는 이 손해배상의 내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쪽에서도 타당하게 적용됩니다. 근데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앞에서 161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은 그 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데, 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규정은 채무불이행 쪽에 규정이 있지만 불법행위 쪽에서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뭐 불법행위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예정을 해? 자, 손해배상의 손해개념 조금 전에도 봤습니다만은 학설은 몇 가지 있습니다. 손해의 의미, 의의에 대해서 학설은 뭐 차액설, 구체적 손해설, 이런 견해 대립이 있는데, 차액설은 법이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이 손해다라고 하고, 그것은 가해 원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있어야 할 상태, 즉 채무 불이행이 없었거나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있어야 할 상태, 그것과 그 다음에 가해 때문에 발생한 현재 상태, 그 차이를 손해라고 한다는 거, 그걸 간단하게 차액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에 판례 하나 보시면은,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 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차액수와 관련되는 판례 여러 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163페이지 규범적 손해라는 개념을 말씀하고 계신데, 참 이런 걸 보면은 가슴이 아픕니다. 교수님들 교과서를 보면은 이런 이론들, 발전적인 어떤 사항들을 예상하는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고 한데, 요즘 뭐 수험서에 보면은 이런 이론 부분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전부 시험이 판례 위주로만 나오기 때문에 뭐 어느 게 옳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네, 학자님들께서 이런 참 뭐 노력이 계셨기 때문에 이만큼 이론이 발달해 왔고, 또 앞으로 시대가 바뀌는 것만큼 또 발달해 가야 될 건데, 판례에만 정체해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뭐 이게 개인이 이런 말을 해도 뭐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 또 여기에 또
민법에 확실한 적성을 가지고 깨우치는 분이 있으면은 이론을 발전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규범적 손해 16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왜 송덕수 교수님 교과서를 화면에 비춰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설마 하시지는 않겠죠? 그러면 저작권 침해로 걸리기 때문에 이래 하는 거죠. 내 책인 경우에는 뭐 바로 보이죠. 내 책이니까. 그렇지만 교수님 교과서를 바로 화면에 띄워놓고 할 수는 없죠. 자, 163페이지 규범적 손해. 어떤 가해의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생겼지만 그것이 손해배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보되어 피해자의 재산 상태가 가해 전후에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은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가? 재산적으로 뭐 차이가 없다면은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가? 차익설만 따른다면은 손해가 없는 거죠. 차익이 없으니까. 여기에 관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손해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규범적 손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송 교수님도 이게 타당하는 전제하에 그리하여 가령 어떤 자가 신체 침해를 당했지만 치료비는 의료보험에 의해서 지급을 받고 거의 노무 제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런 경우도 일단 손해는 있겠죠. 그런 경우에 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 규범적 손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는 건데, 그냥 물론 일반적인 이론으로도 이런 경우에 뭐 비재산적 손해, 정신적 침해에 대한 손해 위자료로 보전될 수 있겠지만 바라보는 각도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규범적 손해가 인정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로 피해가 가해자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전보되어 피해자에게 재산적인 손실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고, 둘째로 그러한 전보에 하여 가해자가 면책되지 않아야 하는 법적인 평가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거. 독일 이론이죠. 근데 넓게 보면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대법원은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후유증으로 노동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있어 피해자가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거 우리 판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교수님께서 보시기를 규범적 손해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논의가 있다 정도. 그럼 이 손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보면은 먼저 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 이것도 구별하는 뭐 방법이 또 견해가 나누어져 있는데 일단은 그 중 하나 침해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재산에 관하여 생긴 손해를 재산적 손해,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의 비재산적 법익에 관하여 생긴 손해를 비재산적 손해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다른 하나는 침해 행위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해가 재산적인 것이라면 재산적 손해, 비재산적인 것이라면 비재산적 손해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판례는 두 번째 견해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은 비재산적인 손해는 흔히 이걸 정신적 손해라 하고 이에 대한 배상을 마지막 줄에 위자료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어떤 때는 비재산적 손해라고 쓰고 어떤 때는 또 정신적 손해라고 쓰고 또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냥 위자료 이런 식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모르고 보면은 뭐 똑같은 단어를 갖다가 다르게 또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 다음에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손해 가운데 기존 이익의 멸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생긴 불이익을 적극적 손해라 하고, 그 다음에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한 것, 이것을 소극적 손해 또는 일실이익이다라고 한다는 거. 어쨌든 모두 다 인정되는데 이 구별 실익은 적극적 손해는 대부분 통상 손해가 되고
소극적 손해는 특별 손해가 되는 수가 많다는 거. 그 손해배상 청구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나눕니다 이걸. 다음에 이행이익, 실내이익 한 두 줄 내려오시면은 이행이익은 법률행위 특히 계약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생긴 손해. 실내이익은 법률행위가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생긴 손해.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합니다. 이게 뭐 완전히 동일하다면 나눌 필요가 없겠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나누고,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을 배상한다는 거. 근데 판례가 그 이행이익 배상에 가름하여 실내이익 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 단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약법 쪽에 해제 쪽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책은 거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넘어가면은 그 이행이익은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채무 불이행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그다음 매매 쪽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일 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뭐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 인정되는데 그때 이행이익 배상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내이익 배상에 주된 것은 실내이익 배상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손해. 실내 손해는 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535조 거기서 원칙적으로 실내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매도인 담보 책임,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악을 불문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그때 실내이익 배상이다라고 합니다. 물건의 하자담보 책임과 관련돼서도 물건의 하자담보 책임과 관련되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타나는 것은 매수인이 선의임과 동시에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그때도 실내이익 배상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 과정 중에서 부당 파기되었을 때 그때는 판례가 불법행위 책임으로 처리하는데 그때도 판례가 이건 실내이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165페이지 이 두 이익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보면 이행이익은 법률행위가 이행되었으면 있었을 재산 상태에서 피해자의 현재 재산 상태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차익세를 따른다는 거죠. 실내이익은 피해자가 문제되는 법률행위와 관하여 아무것도 듣지 않았으면 있었을 재산 상태에서 현재의 재산 상태를 뺀 방법으로 계산하는데 대부분은 실내이익이 이행이익보다 적을 겁니다. 그런데 실내이익이 이행이익보다 더 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어떤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더 유리한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이행이익 한도에서 실내이익 배상을 하도록 한다는 거. 판례도 같은 취지라는 거. 그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쪽에서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이 이행을 믿고 주시라는 뭐 비용의 배상 문제 판례를 소개하고 계신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직접적 손해, 간접적 손해 167페이지 직접적 손해는 침해된 법익 자체에 대한 손해고 간접적 손해는 법익 침해 결과로 나타나는 손해인데, 근데 신체 침해의 경우 신체 침해 그 자체는 직접적 손해이고 신체 침해로 인한 노동 수입 결손 그것은 간접적 손해가 될 것인데 이것을 후속 손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되어서 발생 요건,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뭐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구체적으로 가면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려고 하면은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되겠죠. 또한 그것이 배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점은 뭐 손해의 발생과 배상 범위에 관한 것은 피해자 채권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 물론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때 채무자는 자기의 기책 사유 없음을 입증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 쪽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채권자가 되죠. 그때는 가해자인 채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채무불이행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있고, 그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을 했고, 그 배상 범위에 대해서 채권자가 증명해야 된다. 판례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배상액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자가 주장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손해배상 책임 발생 원인 사실에 관하여서 주장 입증을 하였다 하더라도 손해의 발생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변론주의는 소송상 원고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손해의 발생 사실을 기초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라는 것. 다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손해액에 관한 증명이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척할 것이 아니고, 그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성명권을 행사하고 증명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는 것.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 손해가 현실화되기 전에도 인정될 여지는 있다, 그 정도 하시고, 손해배상 청구권자 앞에서도 잠깐 봤는데,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피해자만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는 거. 간접적 피해자는 특히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 752조는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일정한 관계 있을 때 뭐 배우자, 뭐 직계 좀비 속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생명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손해청산과 관련돼서 계약의 당사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아니고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긴 경우에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 170페이지 보시면 독일의 학술 판례는 일정한 요건 하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제3자의 손해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제3자의 손해 청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고 이 이론이 받아들여 간접대리라는 것은 타인의 계산으로, 그러나 자기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그 효과를 일단 자기에게 기속시켰다가 나중에 타인에게 계산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상법에 있는 위탁매매업이 여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기타 행위 의무 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인정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본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예컨대 지연배상 또는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서 본래 채권과 동일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본래 채권 담보는 손해배상 청구권도 담보한다는 거.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은 본래 채권 성질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그래서 판례도 금전 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 손해금은 금전 채무 이행을 지참으로 위한 손해배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원본 채권의 그것과 같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 간의 금전 채무 불이행이면은 일반적인 금전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판례는 그 불이행 시부터 10년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이게 상행위와 연결되면은 시효 기간이 5년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영업행위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원본 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년간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